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선선해졌죠. 거제 저녁까지는 이불을 덮지 않고 선풍기를 틀고 잤는데 이제는 이불 덮고 자야 돼요. 하루아침에. 자, 오늘 이제 재산세 부분을 지금 지난 시간에 내용은 설명을 했는데 문제를 좀 덜 풀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문제집에 141쪽의 재산세 납세 절차 이 부분 쪽에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납세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서 종합부동산세 내용과 문제풀이 그리고 양도소득세로 해서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까지 양도 및 취득 시기 그 부분까지 내용과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내용은 다 정리했기 때문에요. 141쪽의 재산세 납세 절차죠. 여기 재산세 납세 절차는 부가징수죠. 이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이다. 그리고 납기가 다 정해져 있죠.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9월달, 건축물의 재산세 납기는 7월달, 그 다음에 주택은 2분의 1씩 이렇게 납기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납세지가 무조건 재산세는 재산 소재지다. 토지 소재지, 주택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가 되는 것이지 소유자의 주 소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재산세 세금에 따라오는 세금 있죠. 지방교육세가 100분의 20, 납부세계 100분의 20 따라온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요 재산세 납세 절차입니다. 항상 해년마다 한 문제씩은 출제됩니다. 자, 그럼 141쪽 기존의 출제 문제, 대표 유형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으로. 자, 1번은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항은 이제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 여기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달리 표현하면 재산 소재지 시장 군수 등이라고 그래요. 재산 소재지 시장 군수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여기서 세액을 직접 산정하죠.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 보통징수 방법이 고지서가 발급되죠. 고지서. 재산세는 이렇게 재산 소재지 시장 군수가 직접 세액을 산정해서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가 발급해서 징수되는 보통징수 방법이다. 동그라 이항입니다.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를 이제 소액징수 면제라고 그러죠. 소액징수 면제. 재산세는 특징이 소액징수 면제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아예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 나오면 아예 시장 군수등은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소액징수 면제 제도를 두는 이유는 고지 비용이 더 크다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겁니다. 세금은 예를 들어서 1,800원이 나왔다고 해봐요. 근데 이걸 고지서를 발급해야 되고 또 고지서 납부 기한까지 안 내면 또 가산금 적용해야 되고 또 독촉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더 들어가기 때문에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재산세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지역점 시설세도 그렇습니다. 지역점 시설세도 똑같아요. 요 소액징수 면제.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점 시설세, 지방소득세도 이러한 재산세의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이런 규정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런 규정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비교 문제 나올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둘 다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다. 그럼 틀립니다. 재산세만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두 번이나 틀리게 냈는데 2,000원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틀리게 나온 적 있어요. 2,000원이면 징수되죠. 2,000원 미만입니다. 미만. 그리고 동그란 3항입니다.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 별장만 우리가 이제 1,000분의 40이죠. 주택으로 재산세로. 근데 꼭 별장의 재산세 납기는 별장 외의 일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맞습니다. 세율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크게 지난번에 봤듯이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두 가지로 나누죠. 별장도 주택으로 재산세가 나와요. 그래서 별장을 뺀 나머지는 일반주택입니다. 일반주택. 그래서 우리가 주택분 재산세 그러면 별장과 그 다음에 일반주택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주택분 재산세. 그러면 별장은 1천분의 40 세율만 적용할 뿐이지 주택으로 재산세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일반주택은 고급주택도 포함한다 그랬어요. 고급주택도 포함해서 일반주택으로 재산세가 나오죠. 일반주택은 매 일구 주택가액을 일일이 과세 표준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 주택가액을 이 주택가의 크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세율이 돼 있죠. 초과 누진 세율이 돼 있죠. 이 주택이라는 초과 누진 세율은 지난번에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 이렇게 초과 누진 세율. 그래서 주택별로 세금이 나온다. 주택별로 세금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별장도 꼭 주택의 재산세로 나온다. 다만 세율이 1천분의 40일 뿐이다. 그리고 별장을 뺀 나머지는 전부 일반주택이다. 일반주택은 주택별로 계산한다. 일일이 주택별로 계산한다. 하나하나 주택마다 과세 표준을 하여 일일이 주택마다 과세 표준하여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이고 절대 세대별 나오면 틀립니다. 세대별이다, 가구별이다, 세대별, 가구별 합산한다, 또 국내치 합산한다, 관할 구역으로 합산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합산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재산세는 무조건 주택은 주택별로. 그러면 별장의 재산세 납기도 2분의 1씩 나눠서 냅니다. 별장도 어차피 주택으로 재산세가 나오니까 반반, 2분의 1, 2분의 1씩 7월달, 9월달 나와요.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고 2분의 1, 2분의 1, 7월달, 9월달 납기입니다. 그죠? 네. 세율만 다르다일 뿐이다. 별장은 세율만 다르다일 뿐이다. 그리고 별장에는 뭣도 포함한다? 토지도 포함은 되죠. 우리가 항상 주택은 무조건 뭐까지? 건물 부분하고 뭐하고? 토지 부분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별장도 건축물 부분하고 토지 부분이랑 합쳐서 재산세를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로 건물 부분하고 토지 부분하고 합쳐서 재산세를 계산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사망 지문이 맞다는 거죠. 동그라미 사망 지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과세 표준의 1천분의 40, 4%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도 별장 이외 일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체납했어요. 그래도 국가 등한테는 가산금이나 중과상금의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맞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절대 가산금, 일반 가산금, 중과상금 그런 거 적용 안 합니다. 적용 안 해요. 동그라미 5항입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이라면 당연히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죠. 근데 신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했어요. 그러면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어요. 다른 재산이 있어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느낌이 5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는 틀린 거 나오면 꼭 이것만 이렇게만 그런 말이 나오면 주로 틀려요. 원래는 이 재산이 노란 것이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의 건축물 재산인데 이 재산이 신탁 재산입니다. 수탁자 명의로 내 명의 수탁자가 내요. 위탁자가 여러분들이고 그러면 수탁자 내 명의로 된 그런 신탁 재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탁자가 재산세 체납해버려. 그럼 압류 들어오죠. 그럼 어디다 압류해야 돼? 이놈이 체납했으니까 요놈에다 압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체납됐다. 그러면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체납된 이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고 다른 재산은 압류할 수 없어요. 다만 요 신탁 재산에 뭐가 있냐? 다른 재산이 또 하나 있어요. 신탁 재산에 다른 재산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요 다른 재산 있죠. 요 신탁 재산에 속한 다른 재산이 있죠. 요놈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 5번은 분명히 신탁 재산이 속한 신탁에 뭐가 있다? 다른 재산이 있어. 그러면 다른 재산이 있으면 뭐에다도 압류할 수 있어. 그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죠. 그런데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그러면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 142쪽에 3번 문제가 작년 28회 때 출제될 건데요. 물납에 대해서만 나왔죠. 이 지방세에서 재산세 하나만 물납이 되기 때문에 이 물납이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단 말이에요. 물납. 하여튼 이 물납 지난번에 정리했으니까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된 경우에만 한한다. 그리고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관할구역에 소재되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면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면 불허가 통지를 받았을 때는 관할구역에 소재되는 다른 부동산으로도 변경 신청할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언제가 물납한 때라고 써요. 등기 필증이 교부받은 때가 물납한 때다. 물납한 때에는 납기대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물납 부동산의 평가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또 과세 기준일 되기 전 6달 동안에 공매 사실이 있어서 공매가액이나 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으면 그런 보상가액 등을 뭘로 본다? 물납 부동산의 시가로 본다. 이런 내용, 그죠? 정리했죠? 예.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틀린 것이죠. 동그라미 1항입니다. 물납의 신청 허가 요건을 충족했네요. 충족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인데 가로 안에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물납에 포함되죠. 재산세 도시지역분까지 포함해서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물납이 가능. 맞습니다. 요건이 충족됐을 때, 물납 요건이 충족됐을 때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해야 된다 이거죠. 동그라미 2항입니다.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죠. 근데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 물납은 오로지 뭐 갖고만 성남시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강남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단 말이죠. 근데 성남시 소재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물납을 하려면 오로지 그 성남시 소재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될 수 있어요. 동그라미 3항입니다.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이죠. 그러면 물납하였을 때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맞죠? 그리고 물납하였을 때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등기 필증을 교부받은 때, 등기 필증을 교부받은 때가 물납하였을 때로 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항입니다.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에다 밑줄이죠. 10일 전까지 시장 군수 등한테 신청을 해야 되죠. 10일 전이란 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분납은 나눠서 내는 분납은 10일 전까지 신청하는 거 아니죠. 분납은 납부 기한까지 신청해요. 자, 물납은 10일 전에까지, 분할 납부는 납부 기한까지, 분납은 언제까지 신청이다? 납부 기한까지만 신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좀 주의해야 돼요. 맞습니다. 동그라미 5항입니다. 물납 신청한 후 허가를 못 받았네요.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시군이라고 했어요. 해당 시군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가 잘못되어 있죠. 관할구역의 다른 부동산으로도 변경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래서 5번이 잘못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문이 긴 문제인데 작년에 이 재산세 물납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좀 내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3번 보죠. 53번. 또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납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주 나오죠. 과세 기준일은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 모두 다요. 재산세 과세 대상 5개 모두 다 과세 기준일은 다 6월 1일이에요.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이나 토지 전부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에요. 그러면 6월 1일 날 재산세 과세 대상 5가지 모두 다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인데 납기는 틀려요. 납기는 한꺼번에 다 내는 거 아니죠. 건축물은 7월 달이죠. 맞아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 3가지는 7월 16일에서 7월 30일까지. 그죠? 납기가. 그 다음에 토지는 언제요? 9월 16일이잖아요.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이제 주택 갖고 잘 내죠. 주택은 꼭 원칙이 2분의 1 항상 머릿속에 2분의 1, 2분의 1 생각해야 돼요. 절반이 7월 달이다 이거죠. 절반이 7월 달이고 또 나머지 절반이 9월 달이다. 9월 달. 그런데 외회가 있었죠. 올해 계정으로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로 나와야 돼요, 이거.
꼭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칩니다. 이거 보면 20만 원 이하. 그 20만 원 이하이면 또 7월 달에 해야 돼요. 7월 16일에서 7월 30일까지 한꺼번이란 말도 쓸 수도 있고 일시에라도 해도 돼요. 일시에 징수 가능하다. 일시에. 7월 달에 한꺼번에 다 부가 징수할 수 있어요. 7월 달에.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 그러면 27회 때 이 지문이 나왔습니다. 27회 때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40만 원으로 나왔어요. 40만 원. 40만 원인 경우는 2분의 1의 해당분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 나머지 2분의 1의 해당분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예. 40만 원이면 20만 원 초과되잖아. 20만 원 초과되면 무조건 2분의 1씩 나옵니다. 무조건 20만 원 초과되면 20만 원 이하. 요거 이번에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꼭 개정됐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시험에 고른됩니다. 20만 원 이하로. 자, 그러면 53번은 틀린 것이 동그라미 4번 되겠네요. 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건축물이 7월 달이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달이다. 잘못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택인데 이 주택분 재산세를 건물하고 토지분하고 합쳐서 우리가 주택분 재산세를 내죠. 그러면 이 주택분 세금은 방금처럼 이렇게 2분의 1씩 나눠서 내야 되지. 이 주택인데 주택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는 7월달, 주택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달.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상관하면 맞죠. 주택이 아닌이라고 그래. 주택 이외의 다른 모든 건축물, 다른 부동산, 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이라면 건축물분은 7월달이고 토지분은 9월달 맞아요. 건축물은 7월달이고 토지분은 9월달 맞는데 주택은 무조건 어쩐다? 2분의 1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4번이 잘못했습니다. 나머지 5번도 맞죠? 선박항공기도 7월달입니다. 선박항공기 재산세, 선박항공기도 7월달이죠. 그죠? 납기가. 53번 납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과세기준율 납기. 자, 그리고 55번 보겠습니다. 143쪽. 재산세 부가징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또 나오네요. 과세기준은 매년 6월 1일인데 토지분 재산세는 납기가 언제다? 9월달. 9월 16일에서 9월 30일 토지분. 동그라미 2항입니다. 납부세기 1,000만 원 초과라고 돼 있죠? 그럼 관할구역에 있는이란 말이다, 밑줄.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할 수 있죠. 여기를 관할구역에 관계없이라고 틀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관할구역에 소재해야 돼요. 동그라미 3항입니다. 공보상과 사실상 다르면 꼭 사실상이다, 밑줄. 사실상 현황이죠. 무조건 사실상이 먼저입니다. 사실상 현황이 먼저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자, 이 누락이란 말 들어있고 차고 등이 있어. 야, 이런 부분은 수시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도 부가징수할 수 있다. 있다를 없다라고 나온 적이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부과된 것은 언제든지 수시로 부과할 수 있어요. 내년까지 안 기다린다는 거죠. 1년에 한 번씩이잖아, 재산세 납기가. 그러면 올해가 착오로 잘못 부과됐어. 이걸 내년까지 안 기다린다는 거죠.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항인데 납세 고지서는 늦어도 5일 전까지라고 돼야 되는데 10일 전으로 돼 있죠. 납기 개시 5일 전. 납기 개시 5일 전인데 납기 개시에다도 밑줄을 쳐야 돼요. 이게 지난번에 방문각에서 모의고사 문제 나오니까 납기 종료 5일 전 이렇게 나오더라고. 틀리죠. 종료 5일 전이 아니라 개시 5일 전이에요. 개시 5일 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 이때 고지서 발급할 때 주의라고 그랬어요. 자, 고지서 발급할 때. 자, 5일 전까지 고지서가 발급하는데 시장군수가 고지서 발급이죠? 어차피 시군세니까. 그럼 시장군수가 고지서 발급하는데 시장군수는 몇 장의 고지서를 발급해다? 한 장. 여러 개 토지가 있어도 토지는 한 장으로 고지해야 돼, 한 장. 토지분 재산세는 고지서 발급할 때 시장군수는 몇 개로? 한 장으로. 그러면 토지 이외 나머지는 이제 토지 이외 나머지 건물 같은 거는 물건마다라고 그래요. 물건마다 고지서를 일일이 발급할 수 있어. 물건이 내가 5개라고 하면 5개 물건마다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고 또는이라고 하죠. 또는 물건의 종류별로 종류별로 고지서가 발급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토지란 말이에요. 토지는 해당 시장군수는 한 장의 고지서. 그러니까 토지분 재산세도 저도 이제 받아봤는데 보면 분리과세, 별답산, 종합산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되죠. 그래서 분리과세 세금이 얼마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별도 합산하는 데가 상가토지가 없으면 없어요. 안 써져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종합합산대장 토지가 세금이 또 얼마다 그러면 금액이 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총 세금이 얼마, 낼돈이 총 얼마가 이렇게 기재돼 있어.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는 이렇게 한 장으로 나옵니다. 한 장. 근데 토지를 뺀 나머지는 주택 같은 거 이런 것은 주택별로 고지를 할 수 있어요. 주택별. 주택별이 뭐예요? 물건. 주택별 물건. 또 종류별로 물건의 종류별로도 이렇게 고지서가 발급할 수 있다. 토지는 한 장이라는 것이 꼭 중요해요. 그래서 납기 개시 5일 전이어야 되는데 10일 전으로. 그래서 55번의 정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6번입니다. 재산세 부가징수 문제 나왔어요. 틀린 것은 그랬어요. 동그라미랑은 그 신고 의무가 있죠. 재산세 신고 의무는 소유권 변동 신고죠. 소유권의 변동 신고. 매매, 상속된 거, 매매된 거, 상속된 거 등등 이런 소유권 변동을 있으면 신고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소유권 변동 신고는 일괄적으로 통일하게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부터 1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자, 10일 이내 매매나 또는 상속이나 또는 신탁 재산 등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10일 안에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래도 가산세는 부과 안 한다는 거예요. 가산세 없습니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대신에 시장 군수 등이 재산을 조사해요. 소유권 변동 요런 것들을 조사해요. 요런 걸 조사해서 재산세 과세 대장에 직권 등재가 가능합니다. 그럼 직권 등재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안 해도 가산세 제재는 꼭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러한 소유권 신고 의무 등을 과세 기준으로부터 10일 안에 하지 않았을 때는 100분의 10의 가산세 틀리게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직권 등재는 가능해.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등기부에 직권 등기도 가능하다.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 직권 등기는 절대 인정이 안 돼요. 내 거를 갖다가 시장 군수 등이 내 거를 갖다 자기 마음대로 등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적 재산 부당한 침해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장에 직권으로 그 사실을 등재는 가능해요. 재산세 과세 대장에 등재는 가능하는데 등기부에 직권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 직권 등기 할 수 있다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 직권 등기는 안 되죠. 그죠? 꼭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아니에요. 여기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나오면 틀려버립니다. 꼭 주의해야 돼요. 과세 기준으로부터 10일 이내다. 그래서 56번의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가 돼야 돼요. 5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소유권 변동 신고 해줘야 돼요. 동그라미 2항은 방금 했죠. 끝털이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것만 밑줄이고 수시로. 동그라미 3항 여러 번 나오네요. 지자체 장이 세액을 재산세는 직접 산정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동그라미 4번 끝털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 동그라미 5항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액징수 면제. 그죠?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쉽게 느껴지죠. 아주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포인트로 써졌어요. 예, 문제. 왜 쉽게 느껴질까요? 여러 번 들어가지고, 여러 번 들어가지고, 반복적으로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144쪽입니다. 58번 봐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반복적인 거. 58번에 재산세 납세지 나오죠. 납세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것도 옛날에 출제된 건데요. 동그라미 1항입니다. 재산세 과세 대장은 5개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작성. 맞아요. 토지대장, 토지분 재산세 과세, 재산세 대장이 있고, 건축물분이 있고요. 그죠? 선박항공기 등이 들어가죠. 동그라미 2항입니다. 다가구 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라고 되어 있죠.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네. 분리된 것마다 뭐요? 매 1구 주택으로 본다. 이때 토지는 뭘로 나눈다? 건물 면적 비율. 무조건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이요.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이다.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가구 주택은 각각으로 본다. 10개가 돼 있다. 다가구 주택이 10개로 돼 있다. 10개가 구분돼 있다. 그럼 각각 주택. 그럼 10개 주택이다. 그럼 토지도 10개 토지로 나눠야 되겠죠. 토지 10개 토지로 나눌 때 뭘로 나눠? 건물 면적 비율. 이렇게. 다가구 주택. 동그라미 3항입니다.
토지에 대한 납세지는 토지 납세 의무자 주소지 잘못되어 있죠. 3번이 정답. 무조건 소재지. 토지 소재지로 가야 되고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주택 건축물 소재지로 갔죠. 동그라미 5항 주택 납세지는 주택 소재지 무조건. 주소지 나오면 틀립니다. 주소지 나오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 생략하고요. 146쪽에 63번 봐야 되겠습니다. 3번 좀 설명이 필요하죠. 이 재산세는 6월 1일 날짜 재산가액에다가 세율을 곱하기 해서 재산세를 산출하잖아요. 그죠? 재산세가 산출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재산가액이 많아져 버려요. 갑자기 많아져 버리고. 그러면서 또 세율도 올해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지방세법 세율도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버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작년에 동일한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작년에 재산세가 200만 원 냈다. 200만 원. 근데 올해는 갑자기 재산가액도 올라가고 세율도 올려가지고 올해 380만 원이 나와버려요. 재산세가. 그러면 작년에 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200만 원인데 올해 380만 원으로 고지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분 나쁘고요. 이제 민감한 사람은 그럴 거 아니야. 작년에 이 토지에 대해서 200만 원 재산세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380만 원 나와요. 그럼 거의 2배 내야 되잖아요. 그럼 화딱지가 나겠죠. 그러니까 해도 넘어온다 그래서 나 안 내불란다. 배째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요. 그래서 이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 한도가 있다 이거죠. 한도. 그러니까 한도인데 이걸 상한이라고 그래요. 세부담 상한. 세부담 한도를 우리는 세부담 상한이라고 표현을 해요. 상한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은 작년 세금의 100분의 150이 초과되면 100분의 150이요. 보통은 100분의 150이요. 100분의 150이요. 작년 세금에. 그런데 주택은 달라. 주택은 좀 다르겠죠. 주택은 해당 주택이 3억 이하일 때는 100분의 105. 작년 세금의 100분의 105만 내면 돼. 그 다음에 3억 초과 6억 이하.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그죠? 그 다음에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주택만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건축물로 나오면 틀려버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 6억 초과할 때 100분의 130이 좀 주의해야 되고요. 주택을 뺀 나머지 기타 재산은 전부 다 작년 세금의 100분의 150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네요. 토지분 재산세가 작년에 200만 원인데 올해 토지분 재산세가 380만 원 나오면 그러면 작년 토지분 재산세 200만 원에 100분의 150인 300만 원만 올해 세금 냅니다. 그러면 300만 원 초과된 80만 원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없는 것으로. 그죠? 없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주택으로 낼 때는 요 6억짜리를 잘 내. 가운데 거. 이렇게 나옵니다.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주택 공시가격이 딱 6억이라고 냈어요. 6억. 주택 가격은 얼마? 6억. 6억인데 이 작년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근데 올해 이 6억, 요거 6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올해 재산세가 124만 원이 산출됐어. 그러면 올해 124만 원 다 내는 거 아닙니다. 작년 50만 원에 6억짜리요. 100분의 110. 그럼 얼마? 55만 원. 55만 원만 내요. 124만 원이 산출이 되었어도 시장 구수는 124만 원 고지 안 합니다. 얼마 고지? 55만 원만 고지돼요. 그죠? 세부담 상한. 네. 근데 잘 보셔야 돼. 주택으로 나오면 이렇게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주택이 아닌 건물 토지로 나와요. 건물 토지 등으로 나옵니다. 건축물 토지 등으로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작년 세금의 100분의 150. 됐나요? 꼭 주의해야 돼요. 주의. 뭘로 출제했느냐를 꼭 구분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줘야 돼요. 네. 근데 계산 문제로는 주택으로 되겠죠? 그러면 주택으로. 그리고 우리 종합부동산세 다음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는 전부 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도 100분의 150, 토지도 100분의 150이요.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분, 주택분 상관없이 작년 세금의 100분의 150. 재산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토지는 100분의 150, 주택은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꼭 구분해줘야 돼. 세부담 상한. 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63번의 정답은 5번을 볼게요. 5번 보세요. 주택 공시가격이 6억이 초과라고 되어 있죠. 주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작년 세금의 100분의 150이 아니에요. 100분의 130이 초과되면 100분의 130으로 해야 돼요. 100분의 130으로 해야 돼. 정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항, 2항 지문은 보세요. 동그라미 1항, 63번의 동그라미랑 토지 밑줄이고, 동그라미 2항, 건축물 밑줄이요. 1항 토지나 동그라미 2항 건축물은 둘 다 100분의 150이 초과되면 100분의 150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 4, 5가 주택이죠? 3은 3억 이하짜리죠? 그러면 100분의 105. 105, 맞죠? 동그라미 4번은 3억 초과 6억 이하짜리 주택이죠? 100분의 110. 100분의 110으로 돼 있어요. 계산 문제로 낼 수도 있습니다. 방금 했습니다. 계산 문제도. 자, 그리고 147쪽입니다. 66번. 재산세 물납과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 틀린 거죠. 재산세. 이 재산세가 물납,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틀린 거 1항입니다. 물납은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해야 되겠죠? 1천만 원이 초과돼야 가능해요. 분할납부는 500만 원 초과될 때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재산세는 꼭 물납, 분할납부가 가능하는데 둘 다 1,000만 원 초과 그러면 안 돼요. 재산세 물납은 1,000만 원 초과지만 분할납부는 500만 원 초과되면 가능하다. 그리고 동그라미 2항 물납은 미리 신청이죠. 언제까지? 납부기한 10일 전에까지 맞아요. 그런데 동그라미 3번 분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가 잘못되어 있죠. 분납은 언제 날짜까지 신청? 납부기한 날짜까지만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 나눠서 낼 수 있어요. 납부기한까지라고 돼야 돼. 3번이 정답이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물납할 때 부동산 평가액은 언제 날짜로 평가하느냐?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에다 비추래요. 과세 기준일 날짜 시가로 평가해야 되지. 납부되는 날에 시가로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납부되는 날 시가로 하는 거 아닙니다. 7월달, 9월달에 재산세를 내더라도 물납 부동산은 언제 날짜로 평가해?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짜. 왜 그러냐면 재산세 세금을 언제로 계산했어? 6월 1일 재산가액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시가란 거래되는 통상 시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중에서 거래되는 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토지는 그렇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말해요. 여기서 시가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말하고 주택도 이것도 이제 공시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은 뭘 말해요? 시가 표준액이. 그 건축물, 주택 이외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한다고 그랬죠? 그게 시가 표준액이죠. 그러면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나 또는 어떤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를 하죠. 단서가 있죠.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 소급하여라고 그래. 소급해서 6달이라고 그래. 6달 동안에 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 또는 공매 사실이 있어서 공매가액, 2인 이상 감정기간의 감정가액 평균액 등, 감정가액 등, 뭐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뭘로 본다? 물납 부동산의 시가로 본다요. 본다. 그래서, 여기서 시가, 맞습니다. 과세기준 현재 시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5항, 방금 설명했던 거죠? 2인 이상, 두 군데 이상의 감정기간에 따른 감정평가 가액이 있죠.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이 평가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뭘로 본다? 시가로 본다. 보상가액이 있으면 보상가액도 시가로 본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만 잘못됐습니다. 67번은 생략하겠습니다. 반복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68번 보겠습니다. 물납과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1항입니다.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을 하게 됐네요. 물납을 하게 됐죠. 그러면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꼭 맞아요. 동그라미 2항.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 문서는 부적당이란 말 들어있어.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이 되죠.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요. 있다는 거. 불허가 통지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3항입니다.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 의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관할구역의 다른 부동산으로도 변경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도 있다. 변경 신청도 며칠 이내 해야 될까요? 신청, 항상 이 물납에 대해서 변경 신청도 10일 이내고 처음에 물납 신청도 10일 이내죠.
물납 신청도 처음에는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이죠. 10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허가 통지를 받았어. 그러면 관할구역의 다른 부동산으로 내가 변경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변경 신청도 며칠 안에 해야 돼. 그죠?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죠? 변경 신청도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 10일 이내에 해야 돼. 근데 시장 군수가 내가 신청을 했어. 그러면 허가를 할 수도 있고 불허가를 할 수도 있죠. 뭔가 허가 통지나 불허가 통지를 나한테 보내줘야죠. 이 허가나 불허가 통지는 5일 이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납세 의무자 쪽에서 신청하는 거, 변경 신청하는 것은 10일 이내고 해당 시장 군수가 허가 통지나 불허가 통지는 5일 이내입니다. 5일 이내. 자, 그쪽에서 하는 거, 시장 군수 그쪽에서 하는 것은 며칠 이내? 5일 이내. 내 쪽, 납세자 의무자 쪽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10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 상황도 맞습니다. 동그라미 상황이죠. 재산세가 물납과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빈대부터 오는 것, 따라오는 지방교육세가 또 추가 또 있죠. 이것도 가능하다? 잘못했습니다. 그 지방교육세는 절대 물납이나 분할 납부가 인정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건 돼요. 이건 됩니다. 그 지역분, 도시지역, 재산세 그 도시지역분 있죠? 이건 물납 가능합니다. 물납 분할 납부 가능해요. 그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뭐가 가능하다? 물납 등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안 될 뿐입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잘못됐습니다. 동그라미 5항이죠. 자, 동그라미 5항은 자, 분할 납부 신청을 받으면 분할 납부는 두 번 나눠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래 재산세 세금은 납부 기한, 건축물의 재산세는 7월 31일이에요. 납부 기한이. 토지분의 재산세는 9월 30일이 납부 기한이에요. 그러면 납부 기한까지 전부 내야 되는 것이요. 근데 500만 원 초과해가지고 납부 기한까지 분납 신청서를 제출했어. 그러면 납부 기한까지 일부밖에 안 내잖아요. 일부밖에. 그러면 올해 개정됐죠. 2개월 이내로. 45일 이내가 아니라. 그럼 2개월 이내 또 일부 납부를 해야죠. 일부 납부. 그러면 고지서가 몇 개로 돼야 돼? 여기까지 돼야 될 고지서가 있고 여기까지 돼야 될 고지서가 있고. 이걸 다시 말하면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고지서와 분납 기간에 납부할 고지서로 반드시 시장군수는 수정 고지서를 발급해야 돼. 네? 수정 고지. 다시 수정해 줘야 돼요. 다시 수정해 줘야 됩니다. 고지서를.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이 그거예요. 시장군수, 구청장 등은 분할 납부 신청을 받았다면 이미 고지한 납세 고지서를 납부 기한에 내야 될 고지서와 분할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야 될 고지서로 구분이란 말 들었죠. 구분. 두 개로 구분해서 수정 고지서를 발급해야 돼요. 그래서 4번만이 틀리고 5번 맞습니다. 나머지는 생략. 69번은.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납세 절차에서 1회부터 작년 28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물납으로만 나왔어요. 물납에 나오고, 분명히 올해는 재산세 납부세액에서 주택분 10만원 이하가 20만원 이하로 바뀌었고,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그 다음에 분납 기간이 45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더군다나 한 문제 출제될 건데, 종합적으로 낼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재산세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9쪽에 지방세 목적세가 있는데, 이 목적세는 지방교육세가 있고 지역정시설세가 있는데 10년 단위로 한 번씩밖에 안 나와요. 10년 단위로. 그래서 지난 27회 때 한 번 출제가 됐는데 지방소득세로 27회 때 10년 되려면 앞으로 멀었어요. 근데 우리가 혹시나 모르니까 시험에 나올 것만 하나씩만 설명할게요. 149쪽 대표 유형 문제만 아시면 됩니다. 자,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세금에다 따라 붙기도 하고 등록면허세 세금에다 따라 붙기도 하고 재산세 세금에다 따라 붙기도 하죠. 물론 다른 세금, 주민세 등에다 따라 붙기도 해요. 주민세에다도 또 따라와요. 지방교육세가.
자, 하여튼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걸 본세로 해서 이 본세에다가 따라 붙은 거, 여기다 이제 세율 곱해서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따라오는 세금이죠. 지방교육세는 다른 이 본세를 따라가는 세금이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그래서 부가세라고 그러죠. 빈대 붙어가는 부가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방교육세는 다른 세금에 따라 붙어가기 때문에 징수 방법이 이 본세를 따라갑니다. 요거에 따라서 징수해요.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신고납부죠. 신고납부. 그러면 지방교육세 이것까지 함께 신고납부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재산세를 고지할 때, 재산세 고지서를 발급할 때, 또 지방교육세도 그 고지서에다가 함께 기재해서 고지서가 발급돼요. 그럼 여러분들 재산세 고지서 발급받으면 재산세 고지서에 뭣도 들어있어? 지방교육세도 들어있어. 그럼 결론은 이 지방교육세는 본세 징수 방법에 따라서 부가징수한다. 본세 징수 방법으로 따른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본세가 신고납부 방법이면 해당 지방교육세도 신고납부 방법에 의한다. 재산세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면 지방교육세도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납세의무 성립 시기도 똑같아. 이 본세, 이것이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지방교육세도 같이 함께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함께 성립돼요. 자, 그리고 이 지방교육세도 탄력세율이 인정됩니다.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 탄력세율 인정돼요. 탄력세율 인정됩니다. 근데 이 지방교육세가 봐주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할 때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를 같이 해줘야 되죠. 근데 이 지방교육세 요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를 안 했어요. 신고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산세가 있죠. 가산세. 근데 가산세가 있는데 신고 안 했을 때 지방교육세는 이건 배제돼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 안 합니다. 적용 안 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 안 하는데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일당 10,000분의 3원씩 계산되는 거 있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합니다. 적용해요. 적용합니다. 자, 두 가지 더 추가했어요. 탄력세율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무엇은 적용한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한다. 그 다음에 본세가 신고납부면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다. 재산세가 보통징수 방법이면 지방교육세도 보통징수 방법이 된다. 됐어요? 예. 목적세죠? 목적세. 자, 그러면 문제 149쪽. 대표 유형만 풀어보면 돼. 다른 문제는 전혀 풀 필요가 없어요. 자, 대표 유형 문제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지방교육세 설명. 틀린 것. 1항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간단 말이에요. 본세에 따라서 신고납부 방법,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부가징수한다. 맞네요. 신고납부 방법 밑줄이고 보통징수 방법 밑줄이고 본세에 따라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2항이요. 자,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죠. 그러면 뭐까지도 함께 신고납부를 같이 해줘야 돼.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 같이 해줘야 돼.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면 이것도 이제 그 신고서에다가 해당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세금에다가 지방교육세를 나란히 적어서 함께 신고납부를 같이 해줘요. 그 신고서에다가 지방교육세도 같이 또 적어가지고 같이 신고납부를 해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를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하죠. 그러면 뭣도 함께 부가징수다.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가징수다. 동그라미 5항입니다. 지방교육세, 탄력세율,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로 해야 돼. 있다. 없다로 돼 있어요. 5번이 정답이고, 과거에 지금까지 지방교육세, 과거에 두 번 출제했어요.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틀리죠? 100분의 30이 아니에요. 100분의 50.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 여백에다가 이거 좀 써놔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배제. 무엇은 배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배제. 그러나 무엇은 적용?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대
물납 대상 아니에요. 물납할 수 없다. 또 뭐 또 분할 납부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문제 풀어봤잖아요. 재산세가 물납 대상에 포함되면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물납 대상에 포함 틀렸잖아요. 절대 뭐 할 수 없다. 물납할 수 없고 분할납할 수도 없다. 지방교육세.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내용을 벗어나서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허질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지역자원 시설세를 봐야 되겠습니다. 151조. 자, 지역자원 시설세도 목적세인데, 지역자원 시설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부동산에다 붙이는 부동산 갖고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합니다. 이게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그래요.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 부동산에다가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한단 말이에요. 부동산에다가. 근데 부동산에다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 안 하고 뭐 수자원, 수자원 등 지역에 있는 그런 자원에다가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기도 해요. 그걸 우리가 특정 자원이라고 해요. 특정 자원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수자원 등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뭐다? 부동산에 붙는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다. 근데 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도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소방시설을 이용한다. 그래서 소방시설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어요. 소방시설. 그 다음에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돈이 필요하지. 그럼 공공시설에 돈이 필요합니다.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러한 걸 이제 기타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요. 자, 그러면 우린 또 중개사 시험에서 시험이 나온다 그러면 기타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이러한 데다 쓰려고 징수하는 그런 지역자원 시설세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소방시설만 나와요. 지금 현재도 소방시설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만 실제로 징수를 하고 있고, 기타 오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는 법률 규정만 있지 실제로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나오면 실제로 징수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보죠. 그러면 이 소방시설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는 이 토지에다는 적용 안 해요. 건축물,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이죠. 건축물이고 이걸 주택을 포함해요.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선박이 과세 대상이에요. 소방시설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는 과세 대상이 뭐다?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하고 선박. 그죠? 토지는 소방시설 지역자원 시설세가 안 나오죠. 왜? 토지는 소방시설 이용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40몇 년 동안 살면서 토지가 불나가지고 소방시설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뭔가 거짓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소방시설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는 건축물하고 선박 부분인데, 근데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요. 세율이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는데, 근데 이 소방시설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에서 이게 있습니다. 주유소 같은 거, 또는 뭐 영화관, 극장, 백화점, 막 이런 거, 대형 빌딩,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죠. 모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화재가 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화재가 위험성 있는 건축물은 이 소방시설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100분의 200, 2배로 내거나, 또는 아예 11층 이상 되는 높은 고층 건물은 또 3배를 내기도 합니다. 3배. 그러니까 소방시설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화재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은 2배 세금을 내거나 3배 세금을 내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3배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이거야.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4층 이상 된 건축물은 화재 위험 건축물로 봐요. 4층 이상 된 거. 그럼 4층 이상 된 것은 화재 위험 건축물로 보고 2배를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11층 이상 건축물은 대형마트 등 이런 것은 3배 중과세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자, 11층 이상 건축물이나 대형마트는 어쩐다? 3배. 대형마트 같은 경우 이마트 생각해 봐봐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화재 위험성이 많죠.
그러니까 소방시설을 이용이 더 많을 수가 있어. 그래서 세금을 더 내라 이거요. 근데 여기서 답이 정해져 있어. 그런 주거용 건축물은 아무리 높은 50층 고층 아파트라도 절대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시험문제 나오면 100% 여기서 냅니다.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100분의 200으로 또는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라는 것을 적용한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이 답이에요. 주택이. 예? 고층 아파트. 이게 답입니다. 답 알려줬어요. 답 알려줬습니다. 무조건 이걸로 내. 딴 것으로 됐다. 그놈이 이상한 놈이에요. 예? 네, 그놈이 이상한 놈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지역자원 시설세는 그 재산세 규정을 많이 따라가요. 따라가니까, 예를 들면, 징수세액이, 고지 한 장당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등등. 그런 거 거의 따라가요.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 뭐 거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무조건 이 문제만 하시면 돼요. 152쪽 문제 8번입니다. 152쪽의 문제 8번. 문제 8번은 다음은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 2배죠. 2배 세액으로 하는 어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중과세 대상이다. 틀린 것. 답이 1번이네요. 주거용 건축물이 답입니다. 무조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 백화점, 극장, 영화관, 이런 거 다 해당됩니다. 해당돼요. 근데, 이거는 되는데, 여관 있잖아요. 여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하고, 그럼 이제, 여관 같은 경우는, 제외돼요. 화재임 건축물에서.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떤 분이, 옛날 오래전에 이제 강의할 때 어떤 분이, 여관하고 호텔하고 어떻게 달라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호텔은 좀 가본 적이 있는데, 여관은 가본 적이 없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어쨌든, 다르죠. 그러니까 호텔은 당연히 화재임 건축물에 들어가요. 근데 조그만 여관 같은 경우는 화재임 건축물에서도 제외돼요. 그죠? 그런 것까지 깊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정해졌어요. 무조건 100분의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임 건축물에서 무조건 제외됩니다. 자, 다른 거 없이 이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세가 다 끝났고 이제 국세 쪽인데 국세 쪽에서는 이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징수되는 세금은 관세라는 세금이 있어. 관세. 외국과의 거래를 통한 관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가 아닌 나머지는 전부 내국세라고 그래요. 내국세라고 하는데, 이 내국세가 13개가 있고, 관세가 있어서 국세는 14개 세금이에요.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다행스럽게 2개 세금만 나옵니다. 2개 세금만.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국세 그렇게 복잡한 거를 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만 내니까.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내용이 아주 적어. 그래서 한 문제밖에 또 안 나와.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인데 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이라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개인의 소득이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벌어드는 소득이 여러 가지 소득이 있어요. 여러 가지 소득이 있어. 그 여러 가지 소득을 8가지 소득으로 나눠요. 8가지 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등. 그 다음에 퇴직소득, 양도소득까지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소득세가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많은데, 내용이 아주 적은.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세금으로 따로 내. 여기서 5, 6문제를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다행인지 몰라요. 여기서 다행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 부분이 복잡하거든. 사업소득이 엄청 복잡해요. 사업소득이. 보세요.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업이 있잖아. 임업, 네? 농사 짓는 거, 농업, 네? 수산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네? 많잖아요. 건설업 등등 수없이 많은 업종이 있어. 여기서도 뭔 맞느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만 내. 그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서도
하나 내. 어디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출제자한테 너무 고마워야 돼. 에? 봐요. 그 부동산 임대업에서 한 문제 되고, 한 문제. 내용이 아주 작아. 부동산 임대업에서 한 문제 되고, 양도소득세에서 5문제 되고, 소득세를 이것만 하면 돼. 그러면 전체 소득세 10분의 1도 안 돼. 예? 10분의 1도 안 돼요. 전체 소득세 제가 보면 13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13분의 1 정도. 그것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공무원 시험은 다 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먼저 우리는 종합부동산세를 먼저 하는데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이 종합부동산세 페이지 156쪽부터 있는데 이 시간에는 이론적인 것만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일단 종합부동산세 요약집의 54쪽으로 보세요. 54쪽 54쪽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 뭔다라는 개념만 하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게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고액으로 가지고 있는 고액에 가지고 있는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주택과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근데 또 이 주택에서 별장을 또 제외되네요. 별장은 제외되네. 그러면 재산세에서는 별장을 포함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별장을 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의 정의는 같아. 주택이라는 것은 상시 주거용 건물 및 토지로서 지방세법의 주택의 정의랑 똑같아. 근데 재산세에서는 별장을 포함하여 주택으로 부과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별장이 제외돼. 그러니까 범위가 틀려. 과세 범위가. 재산세는 별장을 포함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별장을 제외한다. 꼭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별장은 뭐예요? 별장은 과세에서 뭐예요? 제외시켜버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시켜버려요. 별장을. 자, 그 다음에 토지도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맞아요.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랑 정의가 같아요. 똑같아요. 토지 정의는. 그런데 지방세법에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토지는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세 가지로 구분과세죠. 세 가지로. 그런데 재산세는 세 가지로 구분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두 가지 구분되는 토지만 과세돼.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럼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나대지 등 아닙니까? 나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대지뿐만 아니라 기준 면적을 초과되는 토지, 실제 경작되지 않는 농지,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 있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종합산 대상 토지, 이거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돼. 그 다음에 이제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과세돼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과세돼요. 근데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사무실 등 일반 건축물 토지죠. 일반 건축물 토지가 바로 별도 합산 대상이죠. 이 상가나 사무실 등 일반 건축물 토지는 용도 지역별 배수를 적용한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이잖아요. 상가 토지 기준 면적까지 별도 합산이에요. 상가 토지 등의 이 별도 합산이죠. 그러면 이게 또 과세에서 제외된다는 거네. 자, 주택 이외의 모든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제외되네. 상가 건축물이 되든 공장 건축물이 되든 창고 건축물이 되든 간에 주택은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죠. 별장을 뺀 주택은. 근데 주택 이외 상가나 공장, 창고 등 그런 건축물은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돼요. 건축물 등은 안 나와요. 건축물은. 주택만 나오고 상가 등 공장 등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돼. 뭐 또 제외되나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도 제외되네요. 그럼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지난번에 저율 적용 대상이 있고 고율 적용 대상이 있었죠. 저율 적용 대상은 1,000분의 0.7짜리 농지 등이 있었죠. 농지 등. 실제 경작 농지 등. 그 다음에 1,000분의 2짜리가 있었죠. 공장 용지 등. 맞아요? 네, 공장 용지 등. 이런 것들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는 않는다 이거요. 고율은 사치성 아닙니까? 사치성. 그 사치성이니까 그럴 때 해원제, 골프장 토지라든지 고급 오락장 토지 등은
고보락지형 토지는 제외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돼요. 자, 왜 이 배운지 골프장 고보락지형 토지는 제외되냐면 재산세에서 4%로 과세되기 때문에 그래. 재산세가 몇 프로 과세되고 있어? 4% 과세되고. 별장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세에서 4% 과세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경작되는 농지 등은 당연히 제외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주택 이외 건축물 등은 당연히 또 제외가 돼야 되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되는 것은 요 별장을 제외한 주택, 그 다음에 토지에서도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된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별도합산 대상 토지, 그죠? 그리고 또 이 토지라고 해서 다 과세되는 것은 아니죠. 다 과세되는 건 아니고 납세 의무자인데 이 주택은 국내치를 다 합산해야 돼. 국내치를 합산해야 돼. 국내 합산인데 세대별로 절대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일일이 사람별로 법인별로 인별이라고 그래. 개인별 법인별, 인별, 한 사람 한 사람별, 법인별 그렇게 합산합니다. 국내 합산해서 합산가액이 얼마 초과? 6억이 초과돼야 돼. 6억이 초과하는 사람만 납세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이게. 네? 국내치를 다 합산해서 6억이 초과. 공시가격으로 합산해, 공시가격으로. 공시된 거 있잖아, 공시된 거. 그 가격으로 합산해서 6억이 초과돼야 돼. 국내치 다 합산해가지고, 종합합산이 나대지 등은 총 합산해서 5억 원이 초과하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상가토지 등은 싹 합산해서 80억이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80억이 초과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예요. 그래서 지난 28회 때 요거 나왔잖아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80억이 초과되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맞아요? 합산할 때 일일이 사람별로 해야 돼. 사람별로. 부부 합산하지 않습니다. 세대별 합산하지 않아요. 회사도 마찬가지. 5회사, 자회사 합산하지 않습니다. 회사도 따로따로요. 따로따로를 뭐라고 그래? 인별이라고 그래. 인별. 그 각자별 합산해서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초과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초과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납세 의무를 지는 거죠. 그러면 세금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세금 계산, 과세표준. 당연히 주택은 6억이 초과되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니까 국내 합산가액에서 다 합쳐가지고 빼기 6억을 빼줘야지 뭐 당연히 6억을 빼줘야 돼. 그리고 6억을 뺀 금액이다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주택을 국내에서 세 채를 가지고 있어요. 몇 개? 세 채. 내가 전국으로 세 채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 세 개를 합산했더니 11억이요. 그럼 6억을 빼. 그럼 5억이죠? 이걸로 한다 그러면 안 돼. 5억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처럼 노란 걸 꼭 곱해줘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주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다 100분의 80으로 해요. 100분의 80으로.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의 경우는 100분의 70, 주택은 100분의 60 그랬단 말이에요. 재산세는.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다 100분의 80이라니까. 반드시 과세표준은 뭐까지 곱한 금액이다? 노란 거 여기까지 곱한 금액이어야 돼. 6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틀렸죠. 모의고사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6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틀리죠. 공정시장가 비율 100분의 80까지 곱해줘야 돼요. 6억을 뺀 다음에. 그러면 종합합산대장 나대지 등은 이런 것들은 다 합산해서 5억을 빼고 곱하기 노란 거 똑같이 해줘야 돼. 공정시장가의 비율 100분의 80억 곱해줘야 돼. 상가토지 등 싹 합산해서 80억을 빼야 돼. 그리고 곱하기 공정시장가의 비율 100분의 80을 곱해줘야 돼. 세 가지 다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주택은 6억이 공제된다. 종합산 토지는 5억이 공제된다. 별도합산은 80억이 공제한다. 이 6억, 5억, 80억을 다르게 뭐라고 하냐면 과세 기준 금액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과세 기준 금액. 기준. 과세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이어야 돼. 이 과세 기준 금액이 초과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빼가지고 과세 기준 금액을 빼서 공정시장가 비율을
그럼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되는 것이 과세 표준이죠. 쉽게 말하면.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네? 1억에서 마이너스 주고, 마이너스 곱해 80% 음수죠.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은 0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0보다 적게 나왔다. 얼마로 본다? 0으로 본다. 0으로 본다. 그러면 0보다 크게 나왔어. 크게 나왔어.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를 하는 것이 뭐예요? 세율이지. 세율이잖아요. 세율인데 세 가지 다 초과 누진 세율을 곱해줘야 돼. 근데 이 초과 누진 세율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는데 이 주택만 잘 알아주시면 돼. 이 주택은 1000분의 5가 가장 낮은 거예요. 1000분의 5가 낮아요? 가장 낮은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 해서 5단계로 돼 있는데 1000분의 20까지. 알겠죠? 주택에 대해서만 알면 돼. 최대가 1000분의 5. 최고가 뭐예요? 1000분의 20. 이걸 곱하면 산출세금이 나와요. 산출세금이 나옵니다. 세금이 금액이 나온다, 이 말 이렇게 세금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금을 계산해. 여기 몰랐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해요. 종합산 토지도 이렇게 80% 곱한 과세 표준에다가 초과 누진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이거는 1000분의 7.5에서 1000분의 2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1000분의 7.5에서 1000분의 20. 이거는 안 내니까 헷갈려 버리니까 그냥 초과 누진 세율만 쓴다고 해요. 그 다음에 별답산도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초과 누진 세율이래. 그죠? 이것도, 그래서, 초과 누진 세율이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초과 누진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왔네요. 예, 산출세액이 나왔습니다. 산출세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산출세액에서 이제 마이너스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공제되는 세금이 있어요. 마이너스 해주는데, 당연히, 예, 지금 제가 몇 개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세 채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채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 제가 세 채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낼 거란 말이에요. 세 개 주택 합쳐서 내가 11억이요. 몇 개 합쳐서? 세 개 합쳐서 11억이요. 그럼 이 11억에 대해서 과거에 뭘 냈을까? 주택마다, 주택별로 이미 재산세 세금이 부과됐겠죠? 예? 예. 일일이 주택마다 세금을 계산했어.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3개 주택을 합산했어. 그때는 11억이야. 그러면 6억을 공제하죠. 6억을 빼고 6억 초과된 것만 계산되죠. 그러면 이 6억 원을 빼고 6억 원이 과세 기준 금액이야. 그러면 과세 기준 금액 6억 원을 뺀 5억 이 부분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을 내죠. 맞아요? 그러면 이 6억 초과 부분에 대한 노란 부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을 내요. 그랬더니 요 부분이 생기죠. 요 빗금친 부분이요. 요 빗금친 부분. 파란 부분은 이미 뭘로 냈어? 재산세로 냈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과세되죠. 그래서 과세 기준금액 6억이 초과되는 5억 부분, 6억 초과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이 산출세액에서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 그러면 순수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얼마만 내냐? 요놈만 낸다 이거예요. 요놈만 냅니다. 예. 왜?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을 노란 거 네모로 산출됐지만 뭘 뺀다? 이 빗금친 부분이 뭘 뺀다? 재산세를 마이너스 해준다 이거예요. 과세 기준금액 6억이 초과되는 이 부분에 대한 뭐만 빼준다? 이 부분에 대한 뭐만 빼줘? 재산세만 빼줘요. 이 부분에 재산세는 빼는 거 아닙니다. 6억까지 재산세는 안 빼죠. 왜? 중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억이 초과된 부분은 이 빗금친 부분 이 부분만 재산세를 빼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빼줘야 된다고요? 재산세가 공제된다 이거예요. 여기서도 재산세가 공제된다. 왜 재산세를 공제돼요? 세 군데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재산세를 낼 때 이 재산세에서 조금 전에 100분의 150이 초과되면 100분의 150으로만 세금을 냈겠지. 이 재산세를 냈을 때
100분의 150이 초과되면 100분의 150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재산세를 낼 때 해당 지자체장은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재산세를 낼 때 뭘로 냈어? 100분의 50 세율이 가감된 탄력세율로 세금을 냈겠지. 맞죠? 네. 그러면 결론은 이 빼는 재산세는 뭐뭐들을 반영된 후 재산세로 빼야 돼. 탄력세율을 적용시는 탄력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로 공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을 때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후 재산세로 공제해야 되죠. 맞아요? 실제로 내가 부담한 재산세로 빼줘야죠. 그래서 이 빼는 재산세는 뭐뭐들을 반영된 후 재산세라고, 뭐뭇을 반영한 후 재산세라고, 탄력세율이나 또는 세부담 상한 100분의 150 등 이것을 반영 전혀, 반영 후요. 반영 후 재산세로 빼야 돼. 반영 후. 실제로 내가 부담한 재산세로. 다시 한번 여가 반영 전혀, 반영 후요. 반영 후. 여기도 반영 후. 여기도 반영 후. 됐나요?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세대 1주택이요. 해피리변. 저같이 1세대가 한 가족 1세대가 한 개의 주택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한 사람 명의로 등기돼 있어. 한 사람 명의로 등기돼 있으면 여기를 3억 공제를 더 추가해요. 얼마로 공제? 3억을 더 추가로 더 공제를 해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고 한 사람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국내에서 한 개만 가지고 있단 말이야. 1세대가 한 개 주택만 한 사람 명의로 된 거. 그럼 6억 빼고 3억을 빼봐. 그럼 얼마? 9억이 넘는 사람만 납세무자가 돼. 나 같은 사람은 9억이 넘는 사람만 납세무자가 돼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로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또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인데 나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데 60세 이상인 사람이 있어. 60세 이상인 사람. 1세대 1주택이고 단독 명의로 됐는데 그 소유자가 60세 이상이 된 사람이 있어. 저는 해당 사항이 안 돼. 그럼 60세 이상이 된 사람은 연령별에 따른 세액을 공제를 해줘. 그래서 60세 이상 65세까지는 10%, 그 다음에 65세 70세 미만까지는 20%, 70세 이상은 30%. 알겠죠?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중요한 것은 60세 이상부터 돼. 몇 세 이상부터? 60세 이상부터 이러한 연령별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거야.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안 되지만 60세 이상부터 해당 사항이 된다. 그 다음에 저한테는 또 이거는 해당돼. 이거 이 1세대 1주택인데 이 주택을 5년 이상 보유를 한 거야. 몇 년 이상? 5년 이상 보유가 돼 있어. 5년 이상 보유됐다니까. 나 12년째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오랫동안 보유했다 이거야. 그래서 보유 기간별에 따른 세액을 공제를 해줘. 예. 근데 5년 이상 되면 20%만 해주고 나같이 10년 이상 되면 40%를 해줘. 중요한 건 20% 40% 까먹어도 돼. 몇 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보유를 했어야 된다 이거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실제로 제가 1세대 1주택이라니까. 그럼 제가 실제로 1세대 1주택이고 4명이 단독 명의로 된 상태죠? 옛날에 이 주택을 분양받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집사람이 같이 부부 공동등기면 어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미쳤냐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건데 그래서 내 명의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다행이지 이런 거 공개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1세대 1주택이고 단독 명의로 됐는데 문제는 뭐냐? 60세 이상은 내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안 되지. 근데 무슨 돼? 5년 이상, 지금 10년 넘었다니까? 무슨 돼?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는 되죠. 맞아요? 요거는 돼. 근데 만약에 내가 60세도 넘은 상태다. 그러면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중복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된다? 중복된다. 중복 적용 됩니다. 돼요. 중복 적용해 준다는 것.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서 혹시라도 세금이 작년 세금에 100분의 150이 초과되면 모두 다요. 요 세 개 모두 다 100분의 150으로 한다. 됐나요? 100분의 150.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뭐까지 했나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그렇죠? 그리고 요 세액 공제되는 거, 세부담 상한
요런까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놈에다 조금 더 설명하고 종부세 문제 풀고 양도소득세 설명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